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뉴스 특보입니다. 네, 삼성동 상황이 좀 바뀌었다고 해서 현장 연결부터 해보겠습니다. 다름 아닌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서울 삼성동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은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른 아침부터 지지자들이 자택 앞에 모여 있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봅니다. 이현재 기자 자세한 상황 전해주시죠. 네, 서울 삼성동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 앞입니다. 어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들려오면서 서울 삼성동 자택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지지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뒤인 오전 11시엔 정광영 국민저항본부 대변인이 검찰의 영장 청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라 지지자들이 더욱 몰려들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2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이후 지금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데요. 자택 안은 비교적 차분한 모습입니다. 오전 7시 45분쯤 전속 미용사인 정송주 자매가 자택 안으로 들어갔다가 9시쯤 나간 것 외엔 아직 별다른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어제 자택을 찾은 유영하 변호사는 3시간 넘게 머물며 대책회의를 벌였는데요. 오늘도 변호인이 자택을 방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는데요. 자택 주변에 경찰 병력 7개 중대 560명을 배치해둔 상태입니다. 경찰은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갈 때까지는 증원된 인력을 유지하며 혹시 모를 돌발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박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네, 오늘은 정당 현역 의원 4분 모시는 순서인데요.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에 따른 파장들을 좀 짚어보는 시간으로 먼저 진행할까 합니다. 네, 4분 모셨습니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 홍철호 바른정당 의원,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공통적으로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이 있습니다만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한 분씩 입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정 의원님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김수남 총장이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습니까? 자신을 검찰총장이 임명한 분을 구속하는 그런 결심을 했는데, 그래서 아마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인정합니다. 다만 저희는 그동안에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결정하기를 바란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내심 저희 당 소속의 전 대통령이니까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얘기는 못했어도.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제 그 구속 방침이 정해지면서 참 안타깝고 또 한편 국민들께 죄스럽고 또 유감스럽고 이런 복잡한 심경입니다. 바른정당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국민 어느 누구도 대통령 구속영장과 관련해서는 좋아할 사람은 없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이런 옛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경우에서는 오히려 죄는 좀 뒷전에서 봐야 되는 것 같고요. 상식선에서 박 전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사람이 싫어진 이런 경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죄가 꼼꼼히 죄를 국민들이 다 들여다보고 판단을 하시는 게 아니고 세월호서부터 시작해서 그 사과 성명하시는 과정 이런 과정들을 쭉 오면서 대통령과 우리 국민 사이에 그 사랑의 금이 가고 신뢰의 금이 가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여론에서도 이미 한 70% 정도가 영장이 청구가 된다라고 이미 결론을 내려준 것을 검찰에서도 역시 법률적 판단 또한 그런 일반 국민의 정서와 같았다는 것이 이번 영장 청구와 관련된 생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필 규정이라는 얘기를 내놨었는데요. 모든 대선 주자가 다 사필 규정이라고 표현했고요. 또 당도 그런 입장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아주 상식적 결정이다 이런 입장이고요. 국가적으로는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지난해 한 해 동안 촛불 집회로 저희가 연인원 1,600만 명 그리고 국회에서의 3분의 2 이상이 탄핵에 동의했고 또 그럴 만큼 문제가 심각하다고 헌재도 8대 0이라는 결론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더군다나 같이 공범 관계에 있다라고 보이는 이재용 전 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다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그리고 오히려 검찰이 공소장의 내용이 밝혀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증거인멸의 우려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하면서 사실상 좀 예견됐던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이라도 사실은 이런 국정농단의 적폐의 핵심을 전 대통령께서 적극적으로 국민 앞에 사과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국민의당 입장도 들어보죠. 이게 다들 국민들이 마음이 좀 불편한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어쩌면 우리 전체가 좀 의식을 바꿔야 될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전직이 이분이 어땠건 어떤 위치에 있었든지 간에 예. 죄가 있으면 처벌받는다. 그리고 그건 당연하다라는 것을 우리 의식 속에서부터 그냥 쉽게 받아들이는 어떤 이건 생각의 변화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검찰이 영장 청구하는 것은 법 원칙에 따라서 적절하게 잘 청구를 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오히려 조금 좀 더 신속하게 이렇게 결정을 했으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네. 정치인들, 특히 이제 대통령직에 있었던 분들, 고위 관료들 정말로 법 질서 준수의 엄정함에 대해서 다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예. 상당히 이제 차분하게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자유한국당의 어떤 대표성을 띠고 또 나오신 부분도 있고, 또 원내 수석 대변인이기도 하시니까 이 질문을 안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대통령을 위시한 소위 진박, 친박근혜계 의원들은 이 부관 참시 아니냐, 정치 검찰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아니면 당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저희 당에서는 소위 이제 강성 친박 의원님들께서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 표현은 적절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궁궐, 여인, 사약, 부관 참시 이런 단어들이 지금 이 시대에 좀 맞지 않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그러나 저분들은 어쨌든 본인들은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신임을 그동안에 쭉 받았고, 본인들이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가장 앞장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그 지나쳐서 당내에서도 다른 의원들은 마치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바라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들 정도로 예. 앞에서 열심히 이렇게 하셨던 분들이니까, 법은 법대로,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하지만 정치의 영역은 법리를 넘어선 지지자들, 특히 그런 정서, 정리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보면 저분들의 저런 행동이 또 일견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러지 않는다면 또 오히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하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게 계속되고 저게 정치적인 향후의 어떤 움직임으로 이렇게 된다면 그거는 분명히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검찰과 관련해서 자꾸 여러 가지 토를 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저희 받아들이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런 거죠. 법과 원칙대로 하는데 국민 일부에서 또 미래 권력에 대해서 코드를 맞추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고영태 씨가 지금 독일로 출국을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수사도 같이 이루어질 때 정말로 검찰이 모든 정치적인 고려로부터 자유롭게 법과 원칙만을 보고 이 문제를 접근하는구나라고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저기에 나와 계신 분들 있죠, 삼성동에. 예. 저분들은 아까 우리 김경진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사회에서 이런 게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고 법의 지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는 법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예외다. 대통령은 법 이외. 예전 임금님처럼 생각하는 그런 정서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삼성동에 나오시는 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 또 태극기 드시는 분들 중에 그런 어떤 인식 가지고 계신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얻어야 될 거, 이 많은 혼란을 통해서 얻어야 될 거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 주권주의, 법의 지배로부터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라는 법치주의, 이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친박 의원들께서도 지금은 정서적으로 저렇게 하시지만 다 같이 결국은 그 큰 흐름에 어떻게 거역하겠습니까? 결국은 승복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박 전 대통령이 이제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서 영장 실질 심사 전에 과연 입장을 표명할까? 그동안은 직접 입장을 표명한 적은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실제로는 구속영장, 영장실질심사에 응하는 경우가 있고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본인이 무죄임을 확신하면은 응하시겠죠. 지금까지 기조로 보면 응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법원에 가기 직전에 본인의 입장을 내는 것보다는 오히려 성실하게 영장실질심사에 임하고 나서 이렇게 예. 되는 거고요. 근데 기존의 이 소위 최고 권력자들이 권력의 권좌에서 내려와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지 못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은. 노무현 대통령도 전 대통령도 그 전에 이제 사실은 좀 극단적인 결정을 하시게 됐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아마 입장을 영장실질심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입장을 내면서 실질심사에 나가지 않는 그럴 걸로 예측합니다. 네. 그래서 앞서 뭐 말씀하신 내용까지 좀 연이어서 질문을 드리면 이제 대선 주자들이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뭐 파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소위 미래 권력의 눈치를 본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뭐 당연히 뭐 국민의당 포함해서 또 더민주당 그러니까 기존의 야권 세력에게 야권 후보들을 겨냥한 그런 발언들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아까 정영기 의원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약간 생각이 많이 다른 편인데요. 오히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600만 명의 촛불 집회에 나왔던 인원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검찰이 국민들을 더 무서워하는 것 아니겠느냐 전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대선 주자들은 국민의 입장을 반영하기 때문에 근데 그 부분에서 대선 주자의 발언과 이것을 연관시키는 것보다는 그런 촛불 집회에 나왔던 수많은 인원들 또 국회에서의 어떤 3분의 2의 가결 그리고 헌재의 8대 0의 이야기들을 종합적으로 검찰이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그게 굉장히 상식적인 결정이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원칙에 대한 상식적인 결정이라고 말씀드린 것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해석하는 것이 맞지 이것을 정치 쟁점화해서 마치 유력 대선 주자의 눈치를 봐서 그랬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국민 여론을 호도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유력 대선 주자의 눈치를 봐서 그랬다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는 검찰의 어떤 법과 원칙에 따른 결정이라고 하는 거를 인정하고 믿고 싶고 믿는 입장입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신뢰가 쌓여가기 위해서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은 잘못이고 그것과 관련돼 있지만 별개의 또 다른 범죄에 대해서도 역시 검찰의 칼날이 제대로 행사될 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고요. 저희는 탄핵 과정에서도 일체 그 헌재의 압력이나 압박을 가해서는 안 된다. 결과를 승복하겠다. 실제 승복했고 검찰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야권 더불어민주당의 특히 문재인 전 대표의 경우에는 탄핵 과정에서도 마치 불복을 시사하는 듯한 뭐 이런 혁명을 운운하는 얘기도 했었고 뭐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저기 결론이 나면 그거는 법과 원칙이고 정의고 그렇지 않으면 그건 전부 다 부정하는 이런 것들은 저희 당도 그러면 안 되겠고요. 다른 정파에서도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차원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정영기 의원님 방금 말씀하신 게 사실 앞뒤가 좀 안 맞는 거예요. 그 홍준표 의원이 말씀을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홍준표 의원이 말씀하신 거에 대한 지금 한국당의 가장 1등 후보의 발언 때문에 이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문재인 후보가 검찰이 이렇게 할 거라고 판단했다라고 홍준표 의원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이제 그 진행자도 그런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당의 입장이 그렇지 않다면 당의 가장 유력한 주자도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자,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거예요. 그리고 또 뭐 말씀하셨듯이 탄핵 때부터 지금 검찰 앞으로 법원의 결정 또 법원의 최종적인 판결 이거에 일관돼서 나타나는 태도들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후보의 경우에 본인의 주장대로 되지 않으면 그게 마치 정의가 아닌 것처럼 하는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진짜 추구하는 그리고 이번에 얻어야 되는 법치주의라고 하는 원칙에 대한 도전으로 국민들께 비춰질 수도 있다. 이런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문재인 후보는 오히려 국민의 대다수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도 지금 80% 가까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것 아닙니까? 구속이 적정하다고. 대선 주자가 정치하시는 분으로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건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것을 마치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것을 되게 무자비하거나 무슨 폭도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건 전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 말씀하고 드리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홍준표 지사가 말씀하신 거에 답변을 하시는 게 자유한국당으로서 옳은 이야기입니다.
아니, 자, 문재인 후보가 하지 않은 얘기를 제가 했습니까? 문재인 후보가 얘기를 했어요. 심지어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인려다야의 구도 속에서 어떻게 적폐청산을 해나갈 거냐라고 물으니까 촛불의 힘으로 해나가겠다. 이게 촛불의 광장의 그 의미를 다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거를 대의정치라고 하는 또 법치주의라고 하는 이런 틀 속으로 가지고 와야 되는 게 정치인의 책무인데 광장에 나가가지고 광장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소리 높이고 이렇게 하는 건 정치인이 아니죠. 지금 각 당에서 각 당의 후보들이 한 이야기에 대해서 각 당의 입장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걸 아마 서로 이제 여쭤보신 것 같은데요. 예. 먼저 홍준표 지사의 발언에 대해서는 정 의원님은 어떻게 정리를 하시겠습니까? 홍 지사의 발언 중에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발언 모르시는 거죠. 아니요, 지금 저도 뭐 홍 지사 발언에 대한 나름대로 예, 예. 쭉 체크하고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점을 문제를 검찰은 문재인 후보가 네. 문재인 후보가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구속 수사를 결정했을 거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는 자, 겁니다. 그 전에도 이제 풀잎이 뭐 알아서 네네. 눕는다 이런 식의 그 다음에 발언을 나온 발언이죠. 아니, 한 네. 적이 있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점은 지금 미래 권력이 지금 1등 나오고 있잖아요. 압도적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문재인 후보나 더불어민주당의 발언에 대해서 과거 검찰들이 미래 권력 그리고 정권 초기의 권력, 정권 말기의 권력 이것들에 대해서 쭉 보여왔던 행태들이 있기 때문에 또 홍 후보의 경우에 홍 지사의 경우에는 검찰 출신으로서 검찰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어서 그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우려 차원에서 한 얘기로 저희는 해석합니다. 네, 그럼 문재인 후보의 지금 말씀하신 그 발언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문재인 후보의 발언은 어떤 발언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러니까 저는 똑같이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탄핵 과정에서는 탄핵이 인용되지 않으면 혁명 뭐 이런 운운을 했고요. 어떤 의미였느냐, 방금 말씀 이거를 또 여쭤보신 드렸듯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분권과 협치의 필요성을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고 촛불의 힘으로 적폐청산을 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합니다. 촛불의 힘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 힘을 표현하는 표현 방법입니다. 국민은 촛불만 잠깐만요.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저한테 물어보셨으면 말씀하실 기회를 주세요.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건 구속 수사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느냐라고 물어본 거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준표 지사가 문재인 후보가 그걸 원했기 때문에 검찰이 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 됐다는 겁니까? 잘못됐다는 표현입니까? 저는 일단 이렇게 여쭤볼게요. 홍준표 지사가 올바른 판단의 발언을 하신 겁니까? 자, 발언의 표현의 문제는 네, 있을 있죠. 수 있으나 네,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나 그 발언의 방향은 맞고 그게 적절하게 한국당의 입장입니까? 홍준표 지사의 입장인데 그 입장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그걸 해석하기를 그렇게 해석한다는 말씀입니다. 예. 의도에 대해서. 예,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국민들로부터 적절하지 않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의 결정을 존중한다. 그럼 네. 존중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제가 80%가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존중하는 것이고 홍준표 지사의 발언은 그런 면에서 이미 이 사건을 대통령이 아까 말씀 1600만의 촛불 그리고 국회의 3분의 2 그리고 헌재의 8대 0의 모든 것들을 마치 문재인의 눈치를 봐서 검찰이 결정했다는 것처럼 더군다나 검찰 출신이 말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분노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한국당이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다라고 말하는 게 합리적인 처사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은 홍준표 지사가 검찰 출신으로서 검찰이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주문을 홍준표 지사식의 표현 방식으로 한 거라고 의도에 대해서. 최철호 의원님 말씀. 제가 좀 도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이런 말씀 나누는 자체도 국민들이 볼 때는 무슨 생각을 하겠는가. 국민들은요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후보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홍준표 후보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다 알고 있고 결론을 다 내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꾸 자극적인 이야기들을 생산을 해서 발표를 하니까 이것들이 왈가왈부하는 대상이 되는 거지 뿐이지 실제 국민들은 이 사안에 대해서 이미 다 나름의 결론을 내리고 계세요.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계속 두 분이 말씀을 나누는 거는 네. 사실은 이 국민 입장에서 볼 때는 적절치는 않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예, 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쯤 정리를 하고요. 그, 김경진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법리적 쟁점부터 따져볼 텐데, 그 부분만 짚고 좀 넘어가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검찰 출신이니까 법조인으로서의 지혜를 좀 빌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쟁점에 대해서 검찰이 어떻게 판단했다고 보시는지 그 점을 말씀해 주시면 그 이후에 당에 대한 얘기도 여쭙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사안 자체가 중대하고 지금 삼성으로부터 최순실 정유라 씨 측에게 지원된 돈은 지금 뇌물로 보고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르나 K스포츠 모금에서 일반적인 기업으로부터 지금 모금한 부분은 직권남용으로 여전히 보고 있는 거고 또 그 CJ 지금 이미경 부회장 물러나도록 한 거 그건 기업 활동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지금 침해했다. 대통령의 권력을 남용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사안 자체가 중대하다고 보는 거고 두 번째는 증거인멸의 우려와 관련해서 검찰이 결정적으로 지금 이게 구속 사유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범행을 부인했었고 또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부인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영장 청구의 가장 큰 이유라고 지금 발부돼 있고 다른 공범들도 대부분 구속돼 있으니까 형평성 문제도 아마 가장 크게 본 것 같습니다. 네, 그 점을 끄집어서 이제 공통적으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도 그렇고 뭐 주장하는 바도 그렇고 각자가 생각하는 당위에 따라서 해석차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뭐 자유롭게 말씀 주시죠. 그러니까 그 검찰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대포폰. 그러니까 대통령이 대포폰을 이용해서 최순실 씨라든지 이제 주변 사람들하고 이렇게 통화가 있었는데 그 자체가 범죄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았느냐. 그다음에 최순실 씨 또는 안종범 씨에 의해서 이 증거인멸 지시들이 내려갔지 않습니까? 안종범 씨에 의해서 이승철 부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증거인멸하라, 국회에 나가서 거짓말하라 이런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련의 과정 자체가 이미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었고 증거인멸이 있었고 헌재 재판 과정에서도 보면 탄핵해야 할 결정적인 이유로 보면 대통령이 불출석하고 헌정 파괴 행위를 절차가 진행 중에도 계속했다. 이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검찰은 이게 형사소송법적 관점에서는 증거인멸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고 영장 청구를 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변호인단 측에서는 사실상 가택연금 상태인데 증거인멸 우려라는 게 좀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공통적으로 여쭤봅니다. 네. 증거인멸로 검찰은 볼 수도 있겠는데 그런 실제로 어떤 행위가 일어났다고 보여지니까요. 그러나 이제 이렇게 시각을 달리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본인은 정말로 잘못한 것이 없다. 문화융성을 위해서 이 국가를 위해서 내가 정말 헌신하는 과정에서 정책 결정을 했고 그것을 집행했을 뿐이다. 최순실이 그 과정에서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것은 내가 관리를 좀 잘못한 그 책임은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잘못한 게 이 정도의 잘못은 없다. 형법상의 이런 큰 잘못이 없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거의 확신하고 있는 적입니다. 그러니까 현행법에 의해서 어떤 이제 범죄가 될 수 있는 여지도 있지만 본인은 더 큰 차원에서 절대 그런 범의가 없었다.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그리고 이득도 없었다라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확인하고 이런 것들을 전화를 물론 대포폰을 통해서 했다라는 부분은 정말 저도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만 그런 활동을 누구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검찰이나 다수의 국민들은 증거인멸 행위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 무고함을 밝히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나 법조인들이 이제 그 부분이 납득하기 어려운 게 애시당초 최순실 씨하고 어떤 논의를 할 때 대포폰을 통해서 했거든요. 근데 실은 대통령에게 지급되는 비약이폰이라고 하는 것은 훨씬 암호화도 잘 되고 외부로 나갈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굳이 암호화도 안 되고 외부에서 감청 우려도 있는 실제로 미국 CIA가 이게 각국 수상들 독일 수상 핸드폰도 감청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위험성을 무릅쓰고 스스로 대포폰을 이게 이영선 씨 통해서 만들어 오라가지고 그걸 가지고 통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자기가 최순실 씨하고 뭔가 얘기를 하고 오고 가는 것 자체가 범죄적 행위다라는 것을 스스로 지금 인식하고 있었다는 정황이고 작년 이 교문위 국감 때 최순실 씨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 제기가 있으니까 최순실 씨 알지도 못한다. 그 최순실 씨 국정 개입했다, 뭐 이런저런 개입했다고 하는 얘기 자체는 이게 국기를 물란하는 유언비어 유포행위다라고 청와대 대변인이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서 숨기려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런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는 자기가 국가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었고 자기 사익을 안취했다. 이건 범죄가 안 된다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대포폰의 사용 전제 자체로 해서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홍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안자가 있냐면요. 자유로운 상태로 있다 보면 자택에만 있다 하더라도 본인은 변호인이라든지 주변의 조력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최순실의 변호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여지, 그렇죠? 법을 피해갈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해야 되겠다는 공동의 목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증거인멸의 사유를 하나 더 달았다. 전 이렇게 봐지고요. 하나 덧붙이자면 왜 굳이 안종범이나 정호성, 녹취나 이쪽에서 밝혀진 사실까지도 부인을 하시는 바람에 검찰 입장에서 조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전체를 못 믿겠다 하는 선으로 본인이 자초한 부분이 있다. 예. 이게 좀 아쉽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런 얘기를 뭐 법률 전문가가 아닌 정치권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의미는 예. 특히 저희 당 차원에서도 말씀드리는 게 어찌 보면 법률적으로 뭐 손해보는 선택을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 왜 그러고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도 이번에 영장 실질 심사에 나올 것인가 말 것인가. 예. 또 거기 관련해서 입장을 발표할 것인가 말 것인가. 또 앞으로 진행될 법원에서의 재판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나 좀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그런 어떤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의 차이, 그거에 대한 판단은 법원에서 할 겁니다. 법원에서 할 거지만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본인이 뭐 어떤 법률적인 이익을 따라서 범죄 일정 부분을 인정하면 장량 감경도 받고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는 역사와 국민 앞에 스스로 저분께서는 난 정말 떳떳하다. 이 모습을 끝까지 보이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유불리를 떠나서 예. 이런 선택을 하신 네,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강훈식 의원님 말씀 듣고 가요. 네, 죄송합니다. 네. 아니, 전 증거인멸 우려가 굉장히 높죠. 사실은 지금 청와대 비서실장하고 경호실장 다 그대로 유임돼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에 많은 자료가 있을 텐데 그걸 대포폰으로 연락 안 한다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집권당 한국당이 정말 잘 생각해봤는데 두 번째는 대언론 메시지가 살아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이 아직까지 메시지를 하고 있지 않지만 가택연금 상황에서도 거기에 소위 친박의원, 진박의원이라는 분들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뭐 나름대로 뭐 팀까지 꾸렸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나와서 언론에 충분히 다른 이야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도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당연히 이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 지금 중요한 거는 이런 과정들 자체가 저는 좀 객관적으로 보면 국민들로 보면 국민들도 이게 막 되게 흔쾌하고 기분이 좋은 상황은 아니란 말입니다. 마음은 아픈데 오히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나 이런 부분의 변호인단이 우리가 지금 가택연금 상태인데 우리가 이런 상태인데 이럴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명백하게 본인들이 잘못 없으면 검찰에 출두했듯이 이제 소명 기회를 갖고 실질심사 받고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그걸 담백하게 풀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김 의원님. 그러니까 이게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법적인 절차 무슨 법원 확정 판결이 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이라고 하지만 그거는 법률적인 의미에서 무죄 추정이고 우리가 사건을 바라보면서 여태까지 나왔던 어떤 보도 자료라든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과정에서 우리가 우리가 발견했던 사실관계들이라든지 또는 특검 수사 결과 발표문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어느 정도 머릿속엔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자유한국당의 이제 김진태 대선 주자라든지 또는 홍준표 대선 주자 저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저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본인들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뭔가 유대관계가 있고 여전히 지지하는 국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지도자는 사실은 네. 국민들께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저분에 대해서 사랑과 애정은 여전히 가져야 되지만 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호자 잘못한 책임도 있고 지금이라도 어떻게 가야 됩니다. 이런 올바른 방향으로 리딩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가령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를 보면 무슨 궁궐에서 쫓겨난 분에게 무슨 사약을 내리는 꼴이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의 어떤 보편적 상식에 맞지 않는 말씀을 예. 하세요 보면. 그래서 책임 있는 정치인이고 특히 국회의원, 대권을 꿈꾸는 분들이라면 사실은 그런 올바른 방향을 맞춰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 좀 많이 아쉬워요. 네, 연결돼서 질문 제가 이거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지금 단계에서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 혹은
예. 흔히 얘기하는 측근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마지막 단계 아닙니까? 지금 명심하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예. 근거 없는 자신감을 마지막까지 가져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변호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억울하다. 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풀어내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런데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근거 없는 자신감입니다. 아직도. 왜냐하면 억울하다는 자체가 나는 이길 수 있다, 풀어낼 수 있다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예. 그래서 과거에 했던 것을 계속 끝까지 그 기조를 가져가는 거. 즉,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끝까지 법원까지 간다는 것은 이제는 포기해야 된다. 네. 근데 헌재 결정 과정에서는 변호인단이 그런 근거 없는 어떤 저기랄까 뭐 또 근거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네. 대통령께 기각이나 각하가 될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을 수도 예. 있지만 지금은 그러지 않을 겁니다. 못할 겁니다. 변호인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호인단의 문제가 아니라 박 전 대통령 스스로 아까도 말씀드린 확신에 차 계십니다. 네. 옆에 계신 우리 홍 의원님하고도 같이 대통령을 뵌 자리에서도 저희 느꼈습니다만 처음부터 끝까지 나라 사랑 얘기를 하십니다. 본인은 나라 사랑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의 종교적인 확신을 가지고 계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의 다른 분들이 이런 부분은 인정하고 이렇게 해서 법률적인 이익을 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예. 이런 것들이 작동되지 않을 거라고. 근데 그간에는 예. 소위 말해서 이제 뭐 오판을 하게끔 만드는 뭐 주변 어떤 뭐 변호인단을 포함해서 그런 정황이 그렇죠. 더 그래서 많은 상황이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예. 게 바로 정영기 의원님 말씀에 그 다름이 아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 청와대 측 반응이 뭐죠? 억울하다, 당혹스럽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변호인들이 지금까지도 이것은 영장 청구는 안 될 겁니다라고 얘기했을 거다라는 것이 추론이 가능하니까 제가 그거 버려야 된다. 예. 이런 예.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부분 관련해서는 뭐 박 전 대통령이 어떤 뭐 사과를 포함한 또는 뭐 계속 같은 주장을 관철하게 될지 그 부분에 대한 전망 하나와 구속영장이 그렇다면 뭐 발부될 전망으로 보시는지 어떤지 뭐 자유롭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해 주시죠. 전망이니까요. 전망이라는 전제를 달고. 예. 김경진 의원님도 말씀해 주시죠. 당연히 영장 발부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발부되는 건 발부되는 것이고 어쨌든 본인이 나중에 재판도 받으시고 형도 최소한으로 받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실은 이렇게 대통령이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분은 무오류다라고 전제할 필요 없어요. 보면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다 욕망의 주체들이고 그 전제하에서 우리가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생각을 좀 바꿔야 되고요. 예.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지금이라도 국민들께 사과의 메시지 내놓고 재판부에 대해서 진솔한 어떤 이게 있으면 나중에 구속이 되고 나중에 재판받을 때 형량이라도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지만 그런 과정이 없으면 형량도 아마 감당이 안 될 정도로 큰 형량이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예. 시대가 변해서 너무 많이 변했습니다. 네. 지금 있는 형량 나오고 있는 그 언론에 보도되고 예. 있는 형량만 해도 사실은 뭐 최대치는 무기징역이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은 이번에 국정농단 사태라고 이렇게 이루어져서 대통령의 입장에서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라는 것이 또는 한 나라의 대통령을 했다는 분이 자기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억울하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지도자나 대통령이었던 분은 그것까지 책임지겠다고 할 때 오히려 역시 저 사람이 대통령이었어 라고 할 텐데 이게 지금 상대는 반대란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책임지는 상황에 구속이 되어 있는데 대통령은 끝까지 나는 책임질 게 없어. 이게 오히려 국민들의 마음이 안타까움이 국민들한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그 안타까움도 마르게 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이라도 대통령께서 저는 뭐 상식적이라면 구속이 될 거라고 봅니다만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마지막 메시지로 국민들 앞에 책임지는 자세로 현 모든 상태에 대해서 네. 책임지겠다라는 각오로 하고 국민들에게 좀 담담하게 본인의 죄 또는 이런 것들을 명백하게 밝힐 때 국민들도 오히려 납득하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돌아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강부영 영장 전담 판사가 정말 또 깊은 고뇌를 하겠죠. 결정을 내릴 거고 그걸 존중합니다. 다만 저희 당 입장에서 참 뭐라고 말씀드리겠습니까? 그래서 법원은 검찰보다는 인신 구속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해 왔습니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강 판사께서 잘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 다만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것이 예. 이번 일을 겪으면서 법치주의 원칙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이런 것도 있고
우리 방금 김경진 의원 말씀에 저도 적극 동의하는 게 네. 민주주의라는 것 자체가 기본 대전제가 정치 권력과 관련해서만큼 사람을 절대 믿으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한테 과도하게 열광하면 그 이후에는 항상 그게 권력의 집중으로 그건 또 부패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이런 것들이 안 일어나게 하는, 그래서 저희 당이 이걸 가지고 아까 이제 뭐 홍 후보 얘기도 나오고 김진태 후보 얘기도 나왔지만 당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계속 논의되고 이렇게 이슈화 되는 거 저희 당에도 바람직하지 않고 이익도 안 되고 국가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빨리 이거는 역사와 사법 절차에 맡기고, 그리고 이제 미래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제도를 짜고 어떻게 정치 지도자 한 사람한테 권력이 집중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가, 이거를 논의해야 된다고. 네. 아이고, 이거 뭐 어쩌다가 우리 국민들 뭐 대다수가 이 법률 전문가가 다 되셨어요. 이제는 뭐 뇌물죄는 공무원만 해당되는 거다. 뭐 강요가 뭐다. 제3자 뇌물죄가 뭐다. 이제 이런 수준까지 와 계신데 우리 검찰에서 영장 청구하기까지는 아마 그 법률적 검토, 사실 검토는 충분히 됐을 거라고 보고, 여론을 거기다가 한 50% 정도는 여론을 감안해서 검찰총장이 이거는 시각이 국민의 시각 그리고 법적 시각에서 분명히 했을 거라고 봐지는데, 다만 법원은 이제 영장 청구라는 과정을 하나 더 둔 것은 하지 말라는 쪽에다 둔 거거든요. 보호해 주려고. 그런 측면에서 아직 이제 결과는 예측하기가 좀 어렵지만 과정을 보면 좀 영장 청구가 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봐줘야 되는데, 예. 법원이 고민할 건 이거 하나입니다. 네. 지금 내 돈이 내 돈이고 네 돈도 내 돈이다라고 대통령이 봤느냐, 그렇게 볼 거냐. 그렇게 본다면 영장이고요. 그렇지 않고 네 돈은 네 돈이었고 제 돈은 제 돈이었다 이렇게 본다면은 영장 청구 안 하겠죠. 네. 네. 이어서 정가 소식으로 넘어가게 될 텐데 조기 대선 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는데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로 인해서 이 이슈가 계속 파장을 같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담 앵커가 좀 정리를 해주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네. 동정론 얘기랄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각 당에 예. 미칠 영향이라든지 네. 정부 미칠 파장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파장이 있을지 좀 예상을 어떻게 하십니까? 네. 자유한국당은 좀 다르게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좀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네. 동정론이 커지면서 오히려 당에게는 유리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지금 여론의 흐름도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는 뭐 단 한 번도라고 하는 게 이제 물론 후보들 모두를 얘기하고 모든 의원 다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지도부 차원에서는 이걸 유불리 차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될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분명히 집권 여당일 때 잘못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리고 유리하다고 불리하다고 생각을 해도 실제로 그렇게 전개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앞서 미리 말씀드린 격이 됐는데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빨리 저희는 이 이슈는 대선에서 좀 물론 잘못한 거에 대한 책임 정치니까 네. 국민들께서 그 부분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그 부분도 생각하시되 저희가 반성하고 더 큰 책임을 제대로 근본적으로 지는 길은 제도개혁입니다. 이성적으로 이런 생각을 좀 해주십시오 하는 게 저희의 입장이다. 그래서 예. 대선에 미칠 영향 분명히 있는데 저희한테 유리할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바른정당은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탄핵 이슈가 좀 정리가 되면 확실히 본인의 뭐 지지율이랄지 이런 게 부목이 될 거다 이런 예상을 했는데 이게 계속 연결이 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좀 악재가 아니냐 이런 해석도 가능한데. 유승민 후보 한 사람만의 문제를 보기는 어렵고요. 이미 정권 교체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유권자들이 계세요. 이분들은 구속이냐 불구속이냐 아무 의미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과 본인을 동일시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박이라든지 아니면 태극기 집회에 오셨던 분들 중에 어느 일부 분들, 이런 분들은 구속이 될 경우에 더 아마 응집력을 가질 거라고 봐지는데 그 양은 이미 여론조사 결과로 어느 정도 나와 있거든요. 그 총량이 이번 구속 여부와 관련해서 총량이 바뀔 거다. 전 이렇게 안 봅니다. 그래서 정권 교체
하려고 이미 마음 먹으신 분들은 전혀 이거가 영향을 안 줄 거고요. 또 다만 망설이시는 분들 중간에서 그분들은 아마 뭐 약간의 미미한 정도의 사람이니까 측은하다든지 이런 이제 측은지심이 발동한다든지 하는 정도, 그 정도가 뭐 영향을 주지 크게 영향 줄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네. 이야기는 사실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두 분과도 저희도 인식이 저는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사실은 이 이슈가 빨리 끝나는 게 한국당 입장에서는 맞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 일부 친박 의원들이나 또 홍준표 의원의 이 보수층의 사이다 발언일 수는 있는데 그게 오히려 이쪽을 더 뭉치게 하고 이 소위 야권이 유리한 지형을 더 유지시킨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빨리 이 쟁점들을 안 가져가는 게 두 바른정당이나 한국당에는 좋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다고 이게 저희가 가져가는 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예.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김진태 의원이라든지 홍준표 의원 이런 분들이 자꾸 저렇게 이야기를 안 하시는 게 사실은 더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데 나을 수 있는데 자꾸 그 쟁점으로 만들어가는 게 저희로서는 속내는 나쁘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안 하시는 게 좀 좋겠다 이렇게 건의드리고 싶고요.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미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이고 저희가 원내 일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이 사태를 바라보지 이 사태의 유불리를 사실 먼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어쨌든 불안한 국민의 마음들을 어떻게 좀 안정시킬 수 있고 또 집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현재의 여론조사는 저희가 제일 높기 때문에 높은 정당으로서 얼마나 책임감 있게 국민들한테 다가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더 주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실은 국민들이 이 문제는 정말로 사법적인 어떤 범죄 수사 처벌 단죄의 문제고 정치가 개입해서는 안 되는 문제고요. 이제 정말 검찰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정말로 법 논리에 따라서 자신들이 알아서 처리를 하면 됩니다. 저희들이 왈가왈부하는 그런 상황이나 사태가 안 발생하면 할수록 좋은 거고요. 이게 이런 것 같아요. 보수 쪽에서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감정적 정서적인 지지를 보냈던 분들은 구속되면 화가 나기도 하고 정말 끈끈하게 더 결집될 수 있는 이런 계기도 되지만 또 거꾸로 보면 이성적으로 또 어떤 보수적인 가치를 좀 더 중시하고 법치주의를 지켜야겠다 이런 분들은 저 상황을 보면 볼수록 보수 내부에서 또 화가 나서 그 부분은 또 보수에서 떨어져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저게 복합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딱히 뭐 어느 쪽에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검찰도 좌고우면해서도 안 되고 저희 정치권도 사실은 저건 법대로 해라. 라는 정도의 정확한 주문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정치권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죠. 어제 민주당의 호남 경선이 끝났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대표 측에서는 55% 정도를 얘기하면서 55%를 넘기면 문재인 대세론이 증명되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60%가 넘었습니다. 물론 안희정 후보 측에 계시지만 당내 분위기는 어떤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뭐 원체 문재인 후보가 지난 4년 동안 4년 전에 대통령 후보였고 예. 또 소위 당의 뭐 지분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뭐 어떤 같이 따르는 분이라고 할까요? 제일 많기 때문에 예측됐던 건 사실이고요. 네. 지난 전당대회 때를 오히려 예측해 보면 지난 전당대회 때 소위 이제 문재인 대표와 가까운 분들이라고 하는 최고위원들이나 또 여성위원장이나 청년위원장들이 대거 당선됐을 때 네. 그때 한 70% 좀 안 되게 얻었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60% 설이 나온 건데요. 이건 예. 사실은 일정 정도 사실은 제가 참고로 안희정 캠프의 대변인인데요. 예. 민심에 있어서는 오히려 좀 덜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당심에서 70%를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인데 네. 60%는 좀 덜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60%를 넘으면 대세론이라고 하는 말들을 쓸 수 있다고 하니까 그것은 호남에서 입증된 건 사실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이런 분위기로 대세론을 형성해서 문재인 캠프는 앞으로 진행해 나갈 거라고 보고요. 저희가 호남권, 충청권, 영남권 다음에 수도권으로 오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호남권이 끝났는데 충청권은 그래도 안희정 지사의 지지율이 좀 높을 거라고 예측하거든요. 충남도지사 출신이기 때문에. 근데 그 부분에서 얼마나 격차를 좁히느냐. 네. 또 다시 물론 영남권은 부산 경남 출신인 우리 또 문재인 후보가 더 벌릴 거라고 보는데 그런 것도 얼마나 선전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좀 더 흥미진진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다. 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안희정 캠프 대변인이기도 하시니까 그 질문도 여쭤볼게요. 네. 좋은 질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생각보다는 득표율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20%는 넘어갈 거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의미 있는 2등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았었는데 그거보다는 안 나왔던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아쉽죠. 아쉬운데 저희는 사실은 호남이 가장 취약지구였습니다. 호남이 가장 취약지구인 이유는
첫 번째로는 대연정 논란 때문입니다. 대연정 호남의 민심들은 좀 더 개혁적이고 좀 더 방향을 좀 더 잘 끌고 나가고 싶어 하는데 저희가 가장 공격을 많이 받았던 지역이 호남권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가장 예컨대 TK에서는 저희가 여론조사 1등한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 그것은 보수적인 지역에서는 대연정에 대해서 우호적인 또 충청권이라든지 TK에서는 저희 당내 기반에서 보면 좀 우호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는데요. 반면에 호남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려웠었다. 처음부터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예.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여론조사에서는 의미 있는 2등인데도 불구하고 당내 경선에서 의미 있는 2등을 못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은 저희가 피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앞으로 있을 충청권과 영남권 또 수도권의 합리적인 분들 특히 이 214만이라는 대규모 선거인단에 지금 한 65%가 다 참여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직도 이변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당도 연결해서 짧게 먼저 여쭤보면 네. 이 같은 결과가 반가우십니까? 왜냐하면 박지원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안희정 후보가 올라오면 더 무섭다. 뭐 지금 결정난 건 아니지. 그러니까 예. 이제 네. 저희들은 일단 문재인 대표가 선출되는 것이 이제 본선에서 붙어볼 만한 조건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 이제 저희들이 유리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보면 지금 어제 무효 투표나 투표를 안 하신 분들이 10만 명 이상이 지금 나왔거든요. 보면 한 30% 가까이가 지금 투표를 안 한 사람이 나왔기 때문에 예. 거기에서 조금 이 허수나 허점이 좀 있지 않느냐라는 거고 두 번째는 저희 국민의당 이제 이렇게 호남 지역 경선을 하는 과정에서 봤더니 50대, 60대 그러니까 중장년층은 거의 국민의당 지지예요. 근데 30대, 40대 초반까지 이게 이 청년층 이게 이쪽은 청년층은. 또 적극적인 민주당 지지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 모바일 투표를 신청해서 민주당 경선 선거인단이 된 호남의 한 20만 명이 대부분이 그쪽 세대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세대별 갈림 현상이 있는데 거꾸로 보면 저희는 청년층을 어떻게 공략하느냐 예. 이게 저희 국민의당 앞에 주어진 과제고 그 부분을 적절하게 잘 하면 저희한테도 기회가 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네. 국민당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어제 박지원 대표가 도박이 대박됐다 하면서 네. 상당히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글쎄 분위기였는데. 저희도 그 정도까지는 예상을 못했죠. 예. 그러니까 호남 전체로 해서 한 3만 명 내지 4만 명, 한 3만 5천 오면은 그 정도면 충분히 많이 네. 오는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 뚜껑을 가보니까 9만 한 3천 명 정도가 왔거든요. 예. 근데 물론 이제 민주당 이 경선 선거인 신청한 분들이 20한 3만 명 되는데 23만 명하고 9만 3천 명하고 차이가 뭐 이게 비교가 안 되느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현장에 9만 3천 명이 왔다는 것은 사실은 그 열기는 굉장히 뜨거운 거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오실 정도 분들이면 네. 사실은 나중에 적극적인 선거운동까지도 해주실 분들이다. 저희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어서 예. 확장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 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고무돼 있습니다. 네, 이게 예. 실제로 잘 하신 거예요. 그 9만 명이 온다라는 것은 대단한 성과입니다. 근데 이제 호남에 가보면 실제 저희가 이제 계속 선거운동 때문에 가보면 국민의당 가신 분이 민주당 경선인당도 신청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게 또 이제 앞으로도 호남에서 또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네. 저는 어떤 의미로 보면 호남이라는 공간을 놓고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경쟁하는 모습들은 계속 가져갈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본선에서는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네, 그것도 호남 민심이 아마 볼 것 같아요. 실제로는 제가 보니까 한 15%, 10에서 15%는 양측 그러니까 당원이 아니더라도 네. 국민의 당원일 수도 있고 민주당원일 수도 있고 공의 양당 당원이 아닐 수도 있는데 두 군데 다 신청하신 분들이 계세요. 계신데 저희도 경선 현장에서 그랬다고 거길래 여쭤봤어요.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재밌어요. 이 경선 과정 대통령이라고 하는 중요 공직을 뽑는데 각 당의 경선 과정부터 내 의사를 투영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우습게 들었다가 생각하면 할수록 정말 멋진 말씀이시고 멋진 국민이세요. 근데 대체로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것 같더라고요. 최종적으로 정권 교체 할 만한 가능성이 있는 대로 몰아주겠다. 예. 지금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동시에 보겠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정말 죽으라고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이쪽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네, 경쟁해야 되죠. 예. 네. 다시 뭐 이따가 기회를 드리고요. 이제 구 여권인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거칠게 표현하면 이전에 국민의당과 더민주, 더불어민주당. 민주당에 비해서 경선 열기가 그렇게 많지 않다, 높지 않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퍼센테이지도 그렇고 실제로 뭐 18.7%가 뭐 SNS를 당원 통해서 가운데. 했나요? 뭐 이런
통계도 있던데요. 뭐 솔직하게 운동량이 워낙 기울어져 있으니까 내가 하나 거기 더 힘을 보탠다고 한들 무슨 뭐 결과에 영향을 미치겠는가라고 생각하시는 이 우파 쪽에 유권자분들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지역에서 동료를 해봤는데 좀 그런 반응들이세요. 뭐한말로 이미 끝난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식의 예. 말씀들 하시는데 저희가 앞으로 물론 이번에 조기 대선이고 기간이 워낙 짧다는 이런 한계는 있습니다만은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저희 경선 과정에서 후보 단일화 내지는 연대를 가지고 후보들끼리 서로 논란이 예. 벌어지고 있는데 그게 이런 거죠. 현실을 인정해야만 되는 거지. 네. 현실은 부정하면서 힘은 없는데 우리 끝까지 우리만으로 해야지. 이거는 뭐 그것도 표현이 홍준표식 표현입니다만 초상집에 상주하자는 예, 거냐 예, 이런 얘기가 예.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나가보는 거에 의미를 두는 게 아니라면 정말로 이 나라를 변화시키고 제대로 방향으로 나가게 하는 그런 어떤 결론을 만들어내려면 우리만으로는 힘이 안 되면 그거 인정해야죠. 그만큼 사실은 당내에서 단일화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진 겁니까? 이제 자신이 이렇습니다. 예. 후보가 딱 선출되면 당원 당규상에 후보한테 당권의 상당 부분이 갑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후보가 선출되느냐에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네. 홍준표 후보가 지금 단일화 내진 연대에는 가장 적극적이니까 네. 홍준표 후보가 선출된다면 그렇게 갈 거라고 보고요.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뭐 단일화와 연대가 같으면서도 좀 다른데 어떤 연대를 통한 제도적 개헌이 지금 사실상 대선 전 개헌은 뭐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졌습니다만은 가장 대선 이후에 빠른 시간 안에 개헌을 담보해낼 수 있는 이런 생각을 가진 제 세력과의 연대 이런 거는 그동안 지도부에서 쭉 노력해 왔으니까 네. 같이 병행될 겁니다. 후보에 따른 단일화 여부를 이야기하게 되면 바른정당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오늘 후보가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유승민 후보가 되느냐 남경필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서 단일화 여부도 상당히 달라질 것 같은데 예.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보수라고 하는 그 큰 차원에서 네. 이야기부터 먼저 드려야 되는데요. 분당이 안 됐다고 가정했으면은 지금 우리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라든지 예. 김진태 후보라든지 뭐 김관영 이런 분들이 아마 지금 현재 출마 후보가 되시지 않았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자유한국당은 궁여지책 수준에서 지금 후보가 지금 경선 중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른당에 있는 후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다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최종 후보 경선을 통해서 네. 단일화를 했으면 그래서 보수를 다시 한번 단일화 작업 후에 새로운 보수 후보가 한 명으로 좀 압축시켜서 개헌이라든지 이런 네. 이제 큰 차원의 화두를 가지고 선거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하실 거 당연한데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지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출마 의지가 워낙 강하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단일 후보 될 확률이 지금 최종 후보 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그래서 그분하고 예를 들어 단일화 한다는 자체는 저희 당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유승민 후보가 객관적 전력상 양보하는 차원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단일화가 돼요. 네. 그래서 그쪽하고 물론 안보 몇 가지 문제라든지 가치 이런 데 대해서 문제에서는. 가치관에 있어서 조금 이견이 있긴 하지만 그것도 물론 중요한 거고 일단은 그 안철수 후보의 의지가 너무 강하다 예. 이런 게 걸림돌이 아마 될 거고요. 다만 이제 안철수 후보가 호남에서 많은 분들이 단일화 바른정당하고는 괜찮다라고 압력을 누신다면은 아마 생각을 바꾸지 않을까. 왜냐하면 39명 정당 가지고 정권 창출한다든지 하고 나서의 전국을 운영한다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우리 자유한국당하고는 어제 모태가 같은데도 불구하고 예. 현재 우리 후보 유승민 후보가 된다는 가정하에 이야기했을 때는 전제를 지금 숙제를 줬거든요. 흔히 이야기하는 탄핵에 동의하는지 여부와 또 친박 흔히 국정농단 세력 최순실 세력이라고 하는 이런 분들하고 빨리 정리를 해서
클린화 작업을 먼저 해달라. 그러면 당연히 단일화에 나도 응하겠다. 이렇게 나가는 건데 남경필 후보는 조금 다릅니다. 앞뒤가 예. 좀 다릅니다. 앞뒤가. 그건 우리가 이야기할 성질이 아니다. 숙제가 뭔지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그쪽에서 알아서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다가 내부 정리를 하면 그 상황을 보고 본인이 선택하겠다, 결론을 짓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니까 조금 온도차는 조금 있습니다. 네, 일단 연대로 하죠. 그럼 양당이 될지 3당이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짚어볼 텐데. 네. 네, 제가 짧게 지적을 좀 하고 싶은 게 예. 우리 홍 의원님 말씀하시는 중에 묘하게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분당이 안 됐었더라면 홍준표 후보나 김진태 후보는 못 나왔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뭐 저도 그럼 긍정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일이 없고 평상시라면 예. 뭐 유승민 후보 같은 분 뭐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홍준표 지사 표현을 빌린다면 네. 대란대치라고 이런 혼란한 상황 속에 맞는 리더십이 뭔가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또 보수층 지지자들이 지금 판단을 하는 것이 여론조사 결과에 나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한번 가져보고요. 지금 사실은 그래서 홍 의원님 말씀 중에도 있습니다. 국민의당 내지는 안철수 후보가 개헌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연대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단일화 관련해서도 그렇고 지금 상종가입니다. 상종가. 그리고 거기다가 도박이 대박됐다고 하는 호남 경선에 이런 것까지 해서 굉장히 고무되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구 야권의 당 입장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호남이 기반이니까 뭐 두 당 또 안철수 문재인 두 분도 거기서 살다시피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타난 호남의 민심이 결국 두 당의 경선 결과가 나왔는데 예. 저는 옆에서 오히려 좀 떨어져서 보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그리고 호남의 민심은 항상 전략적 선택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전략적 목표가 뭔가? 전략의 목표는 결국은 호남 대통령을 만들어내거나 없으면 호남의 이익이 되는 그런 정권을 만들어내자인데 힘은 보면 문재인 후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로 해서 정권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여기가 우리한테 정말 잘하고 호남 이익을 챙겨줄 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안철수라고 하는 카드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한테는 안철수도 있다. 이런 식의 이게 아주 전략적인 저기로 나타나고 있는 거다. 그래서 네. 저는 안철수 후보께 또 국민의당께 지금 상종까지 치실 때 조금 다른 저기도 좀 생각을 하시면서 가능성을 열어놓고 네. 정말로 제도적 개혁의 길로 같이 고민 좀 해보자 이런 네, 말씀. 뭐 러브콜인지 뭔지 알 수 없는 미묘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러브콜인 것 같아요. 예. 예. 러브콜로 받아들이십니까? 네, 어떤 러브콜인 것 같은데 아니 뭐 이건 제가 생각할 건 아니고요. 대선 주자가 최종적으로 누구로 결정하느냐 그리고 그 사람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나타난 어떤 액면이나 입장으로 보면 안철수 의원이 대선 후보로 결정이 되면 끝까지 아마 독자 노선을 네. 견지하실 것 같고 별 이견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뭐 변화 가능성도 없는 것 같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단일화 자체에 대해서는 근데 아직 생각이 없다. 손학규나 박주선 이 두 분은 적극적으로 지금 연대를 주장하고 예. 있어서 근데 문제는 그 두 분은 가능성이 적어요 지금. 그래서 상황이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아요. 현실적으로 예. 그렇다 전망. 예. 현 추세대로 보면은 문재인 후보는 아마 부전승으로 올라갈 것 같고요. 당내에서 이제 전망을 후보만 해주신다면, 된다면 네. 부전승 올라갈 것 같고 나머지 이제 세 당 후보가 예선전을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아마 단일화는 이번 대선에서는 인위적인 단일화는 어려울 거다 전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철수 후보는 의지가 너무 강하고 예. 또 기반도 있고 또 자유한국당하고는 유승민이라는 아주 젊은 후보가 지금 원칙 없는 명분 없는 자유당과 저희 한국당과 다시 무의미한 예를 들어서 원칙이 해결되지 않는데 네네. 단일화를 하기에는 엄청 어려울 거다. 그런데 그 숙제를 해결하기가 시간이 너무 짧아서 한국당 입장에서 그것도 어려울 거다. 난망할 거다. 그렇게 보면 예선전이 어쩌면 안 치러질 수도 있다. 그래서 그냥 다 네 당 후보가 본선에서 이번 대선을 할 가능성도 저는 분명히 높다. 조건도 있고 예. 주도권에 대한 네.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해야 대선으로 것이다. 움직이는 이제 뭐 몇 가지 축들이 있는데 하나가 구도고 하나가 투표율이고 하나가 텃밭입니다. 예.
이게 첫 번째 장미 대선이니까 이제 투표율은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텃밭은 대통령 탄핵 이후에 생긴 조기 대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야권에 더 유리한 건 사실일 거라고 봅니다. 남은 게 구도인데요. 이 구도의 가장 제가 볼 때 핵심적 변수는 우리 당은 일단 50%를 넘고 있기 때문에 정당 지지율을 잘 유지하고 책임감을 가져가면 되겠습니다만 문제는 이제 이 안철수 후보가 소위 문재인 후보의 겨룰만큼 올라가느냐가 이 구도를 바꾸냐 안 바꾸냐 핵심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는 혼자 그냥 하시는 게 더 바람직하시다고 생각하실 거라고 보고요. 안철수 의원이 후보가 된다면. 근데 이제 지지율이 극복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그냥 본인의 입장에서는 다른 어떤 도움을 받아서라도 구도를 단순화시켜서 선거를 치르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렇지 않고 지지율이 충분히 올라온다면 지금 사실은 이제 그 바른정당하고 그 한국당의 후보들이 지지율이 너무 안 나오는 편이라서 지지율이 좀 만약에 나오게 되면 저는 단일화나 뭐 여러 가지 협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으나 지지율이 그냥 계속 좀 지지부진하고 오히려 안철수 후보가 지금 호남 돌풍에 의해서 계속 돌풍을 일으킨다고 할 경우에는 또 다른 변수들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관전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국민들의 의식의 문제인데 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연대나 연정 후보 단일화 이런 부분을 반대할 이유는 없어요. 그거는 정책적인 협의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선거 이기면 우리가 강론은 이렇게 분배하고 정책 목표는 이렇게 가겠다라고 분명히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충분히 가능하고 그게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한 3, 4년 동안 이게 인위적인 연대, 인위적인 단일화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방송 언론에서 수없이 국민들에게 얘기를 해왔어요. 그래서 국민들 머릿속에 굉장히 강렬하게 그 뿌리가 박혀 있기 때문에 국민들 의식이 쉽게 바뀌지 않아요, 보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주 명확한 어떤 목표가 분명하지 않는 한은 그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라는 의식이 국민들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특히 이 탄핵 국면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가 또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쉽지가 않아요, 보면. 예, 소위 뭐 이제 명분을 가졌다라고 주창을 하는 분은 계시죠. 있기는 네. 하시죠. 그 부분에 얼마나 동의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김종인 전 대표죠. 예. 이르면 주말에 뭐 대선 출마 선언을 할 것이다라는 보도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오늘 민주당, 국민의당 10여 명과 회동을 한다고 하는데 뭐 논의된 바가 좀 있는 겁니까? 제가 그 회동 멤버가 아니라서. 그건 아니시지만.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종인 그 의원의 그 행보를 좀 잘 보시면 사실은 본인이 킹메이커나 킹이 되겠다. 이 두 가지의 생각을 다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문재인의 소위 대세론인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고 그렇다고 국민의당이나 어느 당에 가도 본인의 기반이 없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출마한다. 저도 이제 오늘 보도 내용이 이제 그걸 발표할 거라는 건데요. 실제로 이 부분의 핵심은 소위 반문 정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소위 지금 여권에서 이제 많이 이야기하는 반문 정서를 크게 묶어서 연대해보자라는 흐름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김종인 대표 입장에서는 당에서 문재인 대표가 불러서 왔는데 이게 그 뒤로는 총선 이긴 다음에는 아무런 그게 없는 거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같이 뭘 이야기해보자, 협력해보자 이런 이야기가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서운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갔으니까요. 근데 실제로 근데 저희 당의 그 민주당의 의원들이 움직일까 이것은 저는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내 분위기를 봤을 때. 자, 이렇습니다. 지금 앞서도 우리가 다 얘기했듯이 단일화, 연대 이런 거 이뤄내기 정말 힘듭니다. 사실상 시간도 없고 또 김종인 전 대표도 그 인식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전 대표 편을 빌리면 4월 15일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봐야 된다. 왜 그런가? 그렇지 않고 지금 정권 교체만 이루어진다면 친박에서 친문 후보의 패권의 교체고 적폐의 교체인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거를 누구보다도 인식하는 분이 아마 그 당에 있었던 김종인 전 대표고 저희 당도, 저희 자유한국당도 그런 면에서 책임을 느끼기 때문에 이대로 대선이 치러지는 거는 안 된다. 이런 정치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역사적 책임이다. 바른정당이 어떤 뭐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좀 늦었죠. 예. 김종인 전 대표가 좀 늦으셨습니다. 반기문 총장도 들어오셔서 주저주저 하시다가 결국은 낙마하셨는데요. 좀 늦으셨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정당을 빨리 선택하셨어야죠. 정당 없이 무소속으로. 이게 바둑이 끝나가는데 한두 수 묘수를 떠가지고 진바둑을 이기게 할 수 있는 이런 정치가 아니거든요. 남들은 고생해가지고 당의 후보로다가 선출이 됐는데 본인이
이제부터 내가 한번 정리를 해줄게 하고 알겠습니다. 훈수를 뜬다. 지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